여러분 잘 쉬셨나요? 예, 저도 커피를 한잔하고 강의를 빨리 시작하지 왜 뜸을 들이는지 좀 궁금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할 교류회로는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가르치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부담스러운 이유 뭐냐면 그 레벨을 어느 정도 레벨에서 해야 되는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보건대학교 우리 재난과 학생들을 위해서 또 소방설비 기사의 전기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러한 레벨로서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 저는 그냥 높은 단계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으니까 가장 쉬운 레벨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무조건 일단 들어야 되겠지만 졸업하기 전에 밴드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올려놓으니까 거기에서 동영상을 여러 번 들어서 완전히 여러분들 것을 만들고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 해보면서 계속 이렇게 습득해서 여러분 걸 만들면 이 교류야말로 여러분들에게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파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를 하게 된다면 이 교류에서 많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좀 어렵다. 전기는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직류를 배웠죠. 자, 이 밑에 있는 장비 이름이 오실로스코프라는 것입니다. 공고생들이나 이제 전무대에서 있는 전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자,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직류와 교류 파형을 통해 직류와 교류의 차이를 확인한다. 자, 우리 직류 파형은 일정하고 교류 파형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파형이죠. 이 파형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이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가 그래서 직류는 전압 및 전류가 크기와 방향이 일정해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데 교류를 보게 된다면 전압 및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방향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내려가게 이렇게 변하는데 주기적으로 변하네요. 그렇죠?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건전지의 전기는 우리가 보통 직류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직류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건전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직류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제 가정집에 쓰고 있는 콘센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류라고 하는 거죠. 기호를 본다면 직류는 이렇게 긴 것이 플러스죠. 작은 것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요. 교류는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 이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거 배웠죠. 자, 사인파 교류의 발생이라고 써 있는데 가로를 열고 보면은 정연파라고 있어요. 정연파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라서 우리가 이제 정연파를 말 쓰지 말자 사인파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쓰기를 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사인파는 우리말인가요? 아무 말이나 쓰면 되지 뭐.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연파는 일본 말이고 사인파는 뭐 영어인데 뭐 아무거나 쓰면 되지,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그러면은 사인파가 일본 말이니까 정연파가 일본 말이니까 쓰지 말자 그랬으면 그냥 안 써야죠. 사인파라는 말만 써야 되는데 뭐 각종 교재라든지 시험 볼 때 보면 또 정연파라고 나와요. 또 어떤 때는 사인파라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참 불합리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좀 보면서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N극과 S극 사이에서 B가 있네요. B
자기 이력선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이 회전하는 도체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A, 이쪽이 B 되네요. 그래서 A 방에서 B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앵긋의 S으로 자기 이력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력선이. 그렇게 자기 이력선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회전자가 돌아가게 되면 자기 이력선을, 자 여기 볼까요? 제 손을 보세요. 앵극에서 S극으로 자기 이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것을 회전자가 탕 끊어버려요. 탕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이력선이 지나가는 것이 방해받죠. 이 방해받는 것을 우리는 쇄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 이 쇄교할 때 얘를 탕 끊는 동시에 여기에는 전기가 발생돼요. 이것이 바로 교류회로의 발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텍스트를 좀 볼게요. 자기장 내에서 도체가 회전 운동하면 플레밍의 오르슨 법칙에 의해 유도 기전력이 도체의 위치에 따라서 사인파 파형이 발생한다. 결국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일치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교류 전기는 발전소 등의 발전기로 만들 수 있다. 발전기로 만드는 교류 전기는 사인파 형태를 가지므로 사인파 교류라고 한다. 자, 사인파 교류를 발생시키는 원리는 N극과 S극 사이에서 도체가 회전하면 도체의 전압이 발생한다. 자, 근데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그 크기가 90도 회전하면 가장 높아요. 또 90도 회전하면 가장 작아요. 다시 90도 회전하면 가장 큰데 방향이 반대예요. 다시 90도 회전하면 이제 가장 작아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고등학교 때 함수를 배울 때 90도 회전하면 가장 크고 90도 회전하면 작아지고 90도 회전하면 가장 큰데 반대, 90도 회전하면 가장 작은 함수를 우리는 사인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우리 전기자 도체가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회전하는 그 각도에 따라서 이런 파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인파 교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을 사실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압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게 이제 코일이에요. 이 전기자가 코일인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크기는 무엇이냐 봤더니 N극에서 S극으로 자기 이력선이 만들어지고 자기 이력선을 다 묶은 것을 우리는 자속이라고 하고, 이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장이라고 하고, 자장에 자기력선이 많으면 우리는 이것을 자속 밀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 이 자속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속 밀도 B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때 발생되는 전압은 크다. 자, 전기자 이 도체가 짧으면 이제 이 자기력선을 많이 때리지 못하죠. 많이 때리지 못하니까 전기가 많이 발생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길수록 더 많이 전압이 발생된다. V는 속도예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가 되네요. 그래서 1초당 얼마나 이동했는가, 몇 미터 이동했는가 라고 말하는데, 자, 이때 빨리 이동해야지만 전기가 많이 생긴다. 또한 이 자장의 방향과 도체의 방향을 우리는 사인 세타 각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 반대편으로 커지기도 하고 반대편으로 작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류의 종류를 보게 된다면, 자, A, B, C, D가 있는데 A처럼 이쁘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90도 가장 크고 180도 작아졌고 270도 가장 큰데 방향이 반대고 360도 가장 작아지는 이런 파형을 우리 사인 함수였기 때문에, 이런 사인 함수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사인파라고 한다. 이 사인파가 아닌 나머지 파형들을 우리는 다 비사인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각파, 구형파, 외형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형파라는 것은 특히 이제 파형이 왜곡된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왜곡됐다. 무엇에 대해서 왜곡됐을까를 봤을 때 기준은 사인파입니다.
사인파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되었을까? 이걸 외형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좀 차후에 배우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파형이 사인파인 것을 우리는 사인파 교류, 즉 정연파 교류,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을 우리는 비사인파 교류, 비정연파 회로라고 합니다. 비정연파 교류라고 해도 되고요. 자, 우리 속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A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데, 물론 저기 A라고 썼지만 B라고 좀 해주세요. 자, A점에서 B점까지 옮기는데 1초 걸렸다고 해볼까요? 우리 1초. 1초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거리를 3m라고 한다면 속도는 3m/s가 되겠습니다. 즉 1초에 3m 이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결론을 말했는데 개념 다시 볼게요. 단위 시간에 직선상의 두 점 사이를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이제 속도라고 하는데, 스몰 v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단위는 m/s죠. 결국 속도라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분수를 해석하는데 좀 싫더라고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 이게 좀 싫더라고요. 거꾸로 해볼게요.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속도라고 한다. 너무 쉽죠. m/s 거꾸로 해볼게요.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속도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전기는 앞선 차트 두 번째에서 봤듯이 회전 운동을 하는 거지 직선 운동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몇 초당 이렇게 몇 미터 이동하는 게 아니죠. 회전 운동하는 거죠. 즉 1초당 몇 도를 움직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는 자동차 같은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거를 할 때에는 이 속도가 맞지만 전기를 할 때 이 속도는 맞지 않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각속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그림을 먼저 좀 보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텍스트를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A점에서 B점, 이거 B라고 해주세요. B. A점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데 1초 걸렸어요. 근데 그 1초 동안 그 이동한 각도가 30도예요. 자, 이때에 우리는 각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30도 per sec, 1초에 30도 이동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걸 그냥 속도가 아니라 각속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단위 시간에 원주상의 두 점 A와 B 사이에 이동한 각도를 우리는 각속도라고 하는데, 이니셜이 뭐냐면 오메가입니다. 이제 어떤 이제 학생들은 이 오메가를 W라고 읽는 분들이 있어요. W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어.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우리 이것을 오메가라고 하는데, 뭐 다른 이 책들을 보게 되면 W로 표시된 것도 있어요. 근데 W가 아니라 원래는 오메가로 표시된다. 근데 저도 사실은 문제 풀려고 하면 그냥 여기 오른쪽에 보실래요? W라고 해놨잖아요. 이거 지금 잘못 못하는 거죠. 원칙을 말씀드리면 W가 아니라 오메가입니다. 생기가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아도 좀 정확히 아는 게 좋으니까 이것을 교수님도 틀렸네요. 예, 저도 사람이라 가끔 실수하는데 오메가가 맞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원을 보면서 각의 이동을 좀 보겠습니다. 자, A점에서 B점까지의 속도, 각속도 오메가, 여기도 W 되어 있네요. 오메가는 얼마인가 라고 본다면 오메가는 각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래요 라고 말하지 말고 거꾸로 1초 동안에 몇 도가 이동했는가를 우리가 각속도로 하는데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해요. 1초 동안에 몇 라디안, 즉 몇 도 이동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텍스트를 보게 되면 시간, 타임이죠. 예, t 세크 동안의 각도가 세터 라디안만큼 이동한 경우의 각속도 오메가를 본다면 오메가는 1초 동안에 몇 도 이동했어,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에도 중학교 때는 안 배우나요? 우리는 이제 보통 초등학교 때는 몇 도, 360도, 240도, 180도, 90도, 60도, 120도, 45도, 30도, 이런 도, 몇 도 원의 각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전기에서는
이러한 도수법의 각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전기에서는 호도법, 즉 라디안법을 사용하는데, 자, 맨 가운데 180도를 보게 되면 우리 이 180도를 파이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80도의 반은 뭐예요? 90이죠. 그러면 파이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자, 파이는 180도고 파이를 반으로 나눈 2분의 파이는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90도를 반으로 또 나눠볼까요? 그럼 45도죠.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 하게 되면 2에다가 다시 곱하기 2 하게 되면 4분의 파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파이로 지나가서요. 파이의 2배, 즉 2파이 해보게 되면 180도의 2배, 360도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라디안법의 각도를 어떤 식으로 부르고 있는지, 핵심은 그거죠. 파이가 180도다. 교수님, 이 파이는 3.14159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원주율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라디안법에서는 이제 180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그래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파수와 주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파수는 프리퀀시고 주기는 이제 사이클이지요. 자, 우리 그림을 좀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인파형이 딱 만들어졌네요. 자, 180도는 파이, 360도는 2분의 파이고, 한 주기, 한 바퀴 회전했을 때를 주기 T라고 한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인파 교류는요, 주기적으로 파형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수업 초반에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이제 주기와 주파수의 개념을 좀 들어갈 텐데요. 주기가 무엇이냐? 파형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맨 위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렇게 360도 회전할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말하죠. 주기는 타임이니까 T로 나타내고요. 시간은 세크죠. 자, 주파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파수를 다 알고는 있어요, 사실은요. 이 주파수가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주기가 반복된 횟수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1초라고 한다. 기호는 프리퀀시, 단위는 헤르츠인데요. 자, 1초 동안에 단위 시간 했으니까 1초 동안에 몇 바퀴 회전했어? 저희가 나왔죠. 막 1초 동안에 이렇게 한 번 회전했으면 1헤르츠죠. 하지만 우리 60헤르츠인가 우리나라가요, 기준이요? 그럼 1초 동안에 60번 회전한 거죠. 엄청 빠른 거죠. 그렇게 되면 60헤르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면 주파수와 주기는 어떤 관계인가를 봤을 때 상호 역수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파수 T는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이죠. 그럼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T와 F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주기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각속도 오메가로서 한 바퀴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속도 오메가로서 한 바퀴 회전하는 건데, 그 한 바퀴가 2파이죠. 근데 이 번분수의 형태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2파이분의 오메가 되는데, 여기에서 오메가가 각속도예요. 이 각속도를 알고 싶으면 주파수 F와 2파이 곱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각속도는 주기가 한 바퀴 회전하는 거잖아요. 2파이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각속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죠. 그 주파수분의 1을 정리하게 되면 2파이 F가 되죠. 결국은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 라디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좀 아쉽네요. 이렇게 이제 그 회전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러한 파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인 파형이 만들어지죠. 자, 우린 잠시 전 이제 주기와 주파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기는 한 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고,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몇 바퀴나 회전하는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프리퀀시, 헤르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위상을 좀 볼 텐데요. 위상이 무엇이냐? 파형이 1주기에 관해서 한 번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0도에서 360도까지 회전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주소를 붙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위상이라고 한다. 위상이 왜 필요하냐를 봤을 때 파형이 하나 있으면 상관없죠. 근데 두 개 이상일 때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 파형은 어떻고 이 파형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상이 필요하죠. 자, 두 개 이상의 정연파 교류를 비교하기 위하여 위상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제가 이제 정연파 교류라고 했는데 뭐 사인파 교류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겸해서 써요. 국가에서 그렇게 써요. 우리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동상이 무엇인가 봤을 때 동상은 상이 같다는 소리잖아요. 같을 동자를 쓰니까 이 두 개의 사인파 교류가 시간적으로 똑같은 경우를 동상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 그림을 좀 보게 된다면 오메가 t, 즉 오메가 t는 각도예요. 각도에 따라서 전압 V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린 누가 봐도 사인파 파형을 알 수 있어요. 왜? 90도일 때 가장 높고 180도일 때 가장 작고 다시 270도일 때 크긴 큰데 반대로 크고 360도에 가장 작아졌죠. 이 사인파 맞네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보게 되니까 전류도 전압파형과 똑같이 90도, 180도, 270도, 90도 그러네요. 다만 크기가 전압은 큰데 전류는 작네요. 이만큼의 격차가 벌어지네요. 이만큼의 격차. 전압과 전류는 왜 이만큼의 격차가 벌어졌을까? 도대체 전류를 왜 흐르지 못하게 이만큼 높게 가지 못하게 했을까를 봤을 때 저항 때문이죠.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높이가 벌어진 이유가 저항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위상차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두 개의 파형이 시간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위상차가 있다고 한다. 자, 우리 오메가 t 각도예요. 각도 오메가 t가 각도인데 V1 파형, V2 파형 이렇게 두 개의 파형이 있는데 V1 파형은 0도부터 시작했는데 V2 파형은 세타에서 시작했네요.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V1은 V2보다 세타만큼 빠르다. 진상. 반대로 말할게요. V2는 V1보다 세타만큼 느리다. 지상. 그렇죠? 빠르면 진상, 늦으면 지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형의 차이, 즉 우리 이 세타의 차이를 우리는 위상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똑같은 그림이에요. 보게 되면 전압파형 V1이 V2 파형보다 위상이 앞서면 진상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V2가 V1보다 위상이 뒤지면 우리는 이것을 지상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V1 출발점이 V2보다 시간적으로 세타만큼 빠르기 때문이라고요. 이때 V1과 V2의 위상차는 세타만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V1은 Vm sin 오메가 t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이 V1 파형의 크기가 계속 변해서 정점을 찍고 크기가 또 계속 변해서 정점을 찍고 또 계속 변하는 파형을 그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자, 그래서 Vm이 무슨 말이냐? 가장 높은 값, M이 맥시멈이에요. 가장 높은 값을 우리가 Vm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값, 여기죠, 가장 높죠. 이 부분을 우리는 Vm 최대값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sin 오메가 t, 즉 오메가 t는 각도였어요.
각도에 따라서 파형이 바뀌는데 그 파형이 사인 파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10분간 좀 쉬셨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